치맥 카페가 일본에 무려 7,900개! 와, 엄청난 숫자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트렌디하게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치매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것들을 이제 건설해 나가는 과정인데, 일본은 이런 게 정말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부신 북스의 최상욱입니다.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다시 일본 여행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본 여행이 정말 초인기를 구가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본이 왜 이렇게 다시 한국인이 사랑하는 여행지가 되고 있는지를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일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책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지진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슈로 일본에 대한 그런 여행 열기가 조금 잠잠해졌는데, 반대로 이렇게 좀 잠잠해졌을 때 그럴 때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관련 책을 좀 연달아 이렇게 소개하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초고령 사회 일본이 사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매일경제 신문사가 출판한 책인데요. 김웅철 기자님이 쓰신 거예요. 일본 특파원을 정말 오래 했고, 한국인이 눈으로 본 일본 고령화 사회의 모습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고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어떻게 보면은 퓨처 마크라고 할까요? 미래를 미리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일본의 모습 중에서 저한테 조금 와닿았던 거는 스타벅스 치맥 카페였는데요. 스타벅스 치맥 카페라는 거는 이름만 들어도 치매 환자들이 스타벅스에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나 보지?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그런 게 맞습니다. 그리고 디맨드 교통, 그리고 고령자 이동이 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거나 반려동물의 요양원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서비스의 형태인데, 일본이 이런 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했고 많이 발전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챕터부터 스타벅스 치맥 카페인데, 오렌지띠를 한 바리스타들이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스타벅스에서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영업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마을 거점, 커뮤니티 거점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5년까지 일본 전 시읍 면 단위에 치매 카페를 설치한다는 목표로 2012년부터 빠르게 이런 걸 설립하고 있었는데요. 일반 치매 카페와 다르게 스벅 치매 카페는 치매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런 스벅 카페는 아니지만 치매 카페가 일본에 무려 7,900개! 와, 엄청난 숫자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트렌디하게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치매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것들을 이제 건설해 나가는 과정인데, 일본은 이런 게 정말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 중에 7080 스페셜리스트들이라는 얘기도 이 책에 있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피카 코리아에 대해서도 영감을 조금 얻었습니다. 2022년에 일본 스미토모 생명보험이 은퇴를 한 연령대의 재입사식, 즉 만 60세 넘는 사람들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입사식을 한 적이 있는데, 일본은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라는 거를 갖고 있는 나라고요. 이렇게 고령 인구들을 재취업에 활용하는 여러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더라고요. 일본의 생산 가능 연령은 2015년 기준으로 총 7,500만 명인데 2040년에는 6천만 명으로 1,500만 명 감소를 한다고 하거든요. 현재 총 인구가 1억 3천만 명을 넘고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만 65세 이상에 대한 재고용이 일본에서 굉장한 화두 중에 하나고, 그래서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 있고 이거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일본은 자연스럽게 종활이라는 개념도 퍼지고 있다고 책에서 설명을 해요. 현재 일본은 80세 이상 인구가 무려 1,230만 명이 넘는데, 연간 사망자 수가 그래서 안타깝게도 14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현재 연간 약 30만 명이 돌아가고 계십니다. 일본은 이것보다 4배가 많은 건데요. 그래서 일본 언론은 최근에 있는 일본 사회를 다사 사회, 사망이 많은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일본에서는 well dying, 좀 잘 죽는 법,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영어 대신 종활, 슈카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마지막 활동을 한다는 의미로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나라처럼 상조와 같은 그런 여러 장례 등에 대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여생의 생활 설계, 그리고 생전 정리하는 거, 그리고 장례 장묘 준비는 당연하고 여러 엔딩 노트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종활 서비스로 제공하고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2020년부터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은행에서는 1인 신탁이라는 상품도 만들었는데 이게 돌봐줄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는 고령 자산가가 또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독거 노인이란 말이 있는데 독거 노인들은 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도 고령 자산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도 낼 정도로 지금 일본의 초고령 사회가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풍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낙골당도 가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일본의 낙골당은 이제 타워형으로 쌓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종알이 나온 비즈니스로 보이고 있고요. 2015년 일본에서는 고독사를 한 노인이 남긴 편지가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좀 큰 파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확실히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600만 명이 넘고 치매 환자 같은 경우 60만 명대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은 이제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초고령 환자와 치매 환자가 많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치매 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란 책과 연결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도시들에도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여러 재정정책, 제로금리, 여러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잘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전반적인 소시민적인 삶과 도시에 대해서는 좀 덜 알려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국 분이시긴 하지만 일본에 오랜 기간 거주하셨던 특파원이 쓰신 거고,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사니까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책은 이 도쿄를 바꾼 빌딩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또 건축쟁이로서 이런 책을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책이었고요. 서점에서 보이자마자 그냥 바로 집어들어서 연초에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북스톤에서 출판을 했고 저자는 박희윤이라는 분이고 현재 HDC 현대산업개발의 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직전까지 12년간 일본의 모립빌딩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모립빌딩은 일본 도쿄의 아주 유명한 디벨로퍼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에 빌딩이 들어가요. 그래서 모리가 아니라 모립빌딩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석 컨설턴트 및 한국 지사장을 했고요. 여러 도쿄의 유명한 재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한 현업 전문가분이 도쿄 도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일본 여행을 갈 때 많은 분들이 도쿄, 오사카, 교토 이렇게 좀 가시거나 후쿠오카 가시거나 이런 식으로 가실 텐데 사실 도쿄는 진짜 여행의 메카입니다. 저도 연초부터 도쿄 여행을 조금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사랑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구글맵, 에어비앤비 이런 게 다 되고 우버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외국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 여행의 장벽이 거의 없습니다. 본국에서 예약을 하면서 얼마든지 일본을 와가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은 카카오맵과 네이버 지도를 깔아야 되고 택시도 카카오택시 불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에 있어서는 첫 진입 장벽은 조금 높은 편이고 에어비앤비가 한국에 없진 않지만 일본처럼 흔하지는 않기도 한 게 이런 게 약간 한국과 일본의 여행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여행 얘기하려는 건 아니죠. 이 책은 여행지 도쿄가 아니라 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그런 도쿄의 도시적 차원에서 쓴 책입니다. 우리 채널 컨셉이랑도 그래서 굉장히 맞아요. 거의 채부심의 일본을 도시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본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때 일본의 공무원들은 서울 등에 와서 재개발 사업에서 민간 조합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민간이 이렇게 잘 참여할 수 있나 이런 걸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배웠었거든요. 일본의 재개발은 그동안에 국가 주도를 하다가 국가 주도가 안 되니까 민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부터 민간 주도로 재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공무원들이 일본으로 공부하러 정말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모립빌딩을 포함해서 여러 유명한 디벨로퍼들이 수행한 도쿄의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그야말로 이제 대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배우게 된 겁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공직사회가 일본의 증권시장 밸류업 프로그램들을 배우러 일본을 정말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2010년대 이후에 굉장히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무언가 바뀌었다는 거를 아마 일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눈치채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적으로도 저는 부동산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교수님을 모시고 일본 도쿄를 여러 차례 가는 일이 있었는데 가면서 그 도쿄를 바꾸는 빌딩들에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구경하고 설명하고 탐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이런 유명한
유명한 디벨로퍼들이 수행하는 재개발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아자부다 힐스 직전에는 토라노몬 힐즈라든가 아니면 롯봉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도쿄 미드타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름 뒤에 이런 좀 힐스가 붙어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의 정점이 현재 아자부다 힐스인데, 거기를 갔을 때는 그 건너편에 커피숍이 있고 2층에 옥상에서 앉아서 아자부다 힐스를 전망하면서 커피를 마실 수가 있거든요. 정말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이제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게다가 아자부다 힐스 상업용 건물은 토머스 헤드웍이라는 뉴욕에 있는 허드슨 야드의 베스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조형을 한 건축물인데, 그분을 요즘에는 현 시대의 가우디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이런 건축물들을 보면서 그냥 진짜 아름답게 생겼다, 그리고 이런 아름답게 생긴 건축물들이 도심지 한복판에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다. 그리고 동선이 재밌게 꼬여져 있어가지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축과 동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그 축과 동선을 굉장히 재밌게 설계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지팡이 모양으로 휘어지는 이동 동선을 거쳐서 2층 정원 쪽으로 딱 올라가게 되면 이제 빵 터지는 부석사 무량수전 같은 그런 이제 개방감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형태의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동을 하면서 갔었습니다. 사실 책에서는 그 아자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루노우치라든가 니온바시라든가 긴자식스 같은 일본의 과거에 있는 유명했던 그런 지역들을 현대화한 프로젝트들, 이것도 모리빌딩이 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 같이 막 설명하고요. 모리빌딩뿐만 아니라 미쓰이 스미토모도 했었고, 스미토모 부동산에서도 했었고, 여러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소개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부산도 마찬가지고 역사가 있는 그런 도시들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도심 재개발을 할 때 이런 문화 콘텐츠와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마루노우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1590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로 들어가면서 막 이런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양 도성을 만들면서 이제 역사성을 갖고 있는 강북권에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청진동에 있는 디타워라던가 그랑 서울을 가시면은 이런 거랑 연계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더 고급화, 더 대형화, 더 복합화하게 된다면은 한국도 일본에 못지않은 그런 멋진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아쉽게도 이 프로젝트나 PF 사업이 이런 규모 있는 랜드마크성 사업이 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 찰나에, 이제 옆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양가적 감정이 들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건축을 전공하다 보니까 학부 때 건축, 그 다음에 서양 건축사, 그리고 한국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 건축물 답사도 정말 많이 갔고, 그리고 서양 건축사에서 배웠던 이제 그런 여러 건축지들을 성인이 된 이후에 많은 곳을 가면서 이제 건축물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어느 순간 느끼기에 과거의 유명한 건축가들, 이런 사람들은 도시 설계 레벨의 건축가였고, 당시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설명했던 이제 철학 사상가 같은 그런 지위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배울 때부터는 건축이라는 것이 이제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해결하는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세기 건축가보다 21세기 건축가에서는 좀 더 내려왔다고 생각이 됐는데, 반대로 그런 지위는 현대 디벨로퍼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디벨로퍼를 하시는 분들이 건축을 전공하거나 부동산 도시학을 전공하거나 하신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를 바꾸고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이런 분들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디벨로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도쿄를 바꾼 빌딩들이라는 이런 책을 읽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파이낸스적으로 디벨로퍼를 배운다는 거는, 그거는 여러 파이낸스와 관련한 책들이 있지만, 결국 디벨로퍼가 하려는 거는 뭐냐면은 인간과 도시 간의 여러 상호 관계를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풀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식 K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배우시지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건축과 도시를 다루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금융 관련 정보를 습득하게 되신다면은 훌륭한 디벨로퍼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도쿄는 과거에는 서울 대비해서는 현대화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 느낌을 주는 때가 있었어요. 도쿄의 도로망이 서울처럼 이제 쫙쫙 퍼져 있는 그런 도로망이 아니었기 때문인데, 근데 역사는 돌고 도는 건데, 현재는 도쿄의 그런 왕복 2차선 이런 좁은 도로가 도보 생활권에 편리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서 21세기 들어서는 가장 최첨단의 도시로 이제 다시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 도쿄를 바꾼 여러 가지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이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여러 도시들의 미래를 잘 바꾸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말한 여러 프로젝트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은 좀 도발적인 제목의 책인데요.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백승이라는 분이고 부제가 월급쟁이의 일본 부동산 투자 성공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2014년까지 서점 출판사에 다니시면서 경제 경영서를 많이 다루는 그런 직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2016년부터 냈었던 많은 부동산 책들도 이 저자가 읽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2019년부터 국내 주택시장에 여러 규제가 좀 많아지면서 일본으로 가게 됐을 때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그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했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 보시면은 채부심 인터뷰 쪽에 고미원 대표라고 해서 미국 부동산과 관련한 책을 쓰셔서 저희가 인터뷰를 이제 재작년에 한 영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의 느낌처럼 이 책도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쓰셨다는 측면, 그리고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개인이 그런 매수기를 썼다는 측면에서 저한테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사서 보는 그런 재밌는 영화 같은 그런 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 과정들을 모두 상세하게 이 책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 커뮤니티나 카페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책의 저자가 어떤 분인지도 알고, 그리고 뭐 대외 활동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도 아시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밖에서 말하는 거랑 책에 담겨져 있는 그런 깊이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본어를 이제 과외를 좀 받을 때 그분도 일본에서 굉장히 오래 사셨던 분이어가지고 일본 부동산 어플 뭘 깔면 좋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수모라고 하는 그런 일본 부동산 어플을 깔았고, 이게 한국의 호갱노노 같은 그런 거였는데요. 책에서도 그런 수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플, 사이트, 그리고 일본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지들은 야후 재팬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정보들을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투자 계획을 실제로 수립하고 세웠다는 측면에서 한편 굉장히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직접 투자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도와주는 여러 컨설턴트나 아니면은 서비스들이, 특히 법률과 관련한 그런 서비스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건데, 이거를 정말 셀프 등기치듯이 혼자 다 했다는 점에서 저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990년대 도쿄 부동산의 붕괴 이후에 일본의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갔고, 그리고 일본 주택시장도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맨션으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시장과 그리고 단독주택으로 대표된 그런 시장들이 있고, 현재 일본인들이 어떤 시장의 흐름을 조금 보이고 있는지도 나름 투자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책에서는 일본의 여러 사회와 문화, 두 번째 책에서는 도시와 건축을 설명을 했다면, 이 세 번째 책에서는 투자와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소개해 드린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일본 시리즈를 묶어서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감정은 다시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시기인데, 결국 이런 것들은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바로 옆 나라이고 우리가 가서 보고 배우거나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보고 배우는 게 서로 많듯이 많은 이제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차제에 이런 세 가지 책을 읽으시고 일본에 대해서 한층 더 깊게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오늘 책 세 권을 연달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북스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고요. 오늘 좋은 내용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